오늘 권혁철 교수가 발표한 이 발제문은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고민, 그 숙제를 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신원식 장관부터 토의해 주실래요? 네, 신장관부터. 예, 저도 권 교수님 아주 상세하고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뭐 이러한 내용을 어느 세미나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유인물을 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유인물에 책에 보니까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그게 이제 개요라는 부분에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의 핵개발 저지하기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실패했다. 이 제네바 유체제가 육자에 대한 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북한을 핵을 포기시켜서 돈 좀 줘서 핵 내려놓게 하겠다. 아니면 어정쩡한 제재, 팔다리 비트는 제재가 만약 북한이 핵이 북한한테 생명과 같은 건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목 내놔라 돈 좀 줄게. 팔다리 비틀 테니까 목 내놓으려면 이런 소리인데 아마 응할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효과 있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의 모색은 아까 권 교수님 논리에 맞춰서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다임, 소위 외교, 정보, 심리전, 그 다음에 군사, 경제 모든 방을 전방위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하면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여건 조성, 압박을 하는 여건 조성을 하고 비핵화가 실패했을 때 대응책,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된다. 비핵화 관련 옵션은 첫 번째,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면서 비군사적, 그러니까 외교적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경제적인 방안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그럼 이제 비군사적 방안은 뭐 있느냐? 첫 번째가 이란식 경제봉쇄 수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제봉쇄 수준의 제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했던 그 이상으로 해야 북한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유엔 제재는 뭐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선별적으로 북한이 별로 아파하지 않는 제재인데다가 그나마 중국이 이중풀이를 해서 사실은 한 번도 우리는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제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밑에 당부장 보시면 저는 큰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제대로 나서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태도의 변화가 그래서 관건인데 중국의 태도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근데 미국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힘은 있으되 사용할 의지나 여건이 조성돼 있다. 지금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즉 북핵이나 중국의 부상을 미국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거니와 그 다음에 중동 문제, 북아프리카 문제, 뭐 러시아 문제, 여타 다른 국제간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말 그대로 2011년 선언한 피보트 아시아로 회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다. 이제 제대로 된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게임은 지금부터다 시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부장 별표시에 중국이 미국한테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1950년대 중국은 통상을 하지 않는 폐쇄적 농업국가였고 공산주의와 제한된 교류를 하는 나라였지만 지금 G2 국가입니다. G2 국가가 돼서 중국이 비록 부강해졌지만 그 소리는 미국 주도의 경제 금융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게 풍요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이제는 미국만 제대로 하면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5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만약 군사적 옵션 하면 중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모른 채 하자니 국제적으로 리더십의 치명상을 받을 것이고 6.25 때쯤 개입한다는 신호 자체가 아마 그 다음날 북경에 있는 외환시장, 채권시장 붕괴될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IMF 구제금융 간다고 제가 박대현 수석님이 있는데 중국은 그걸 버티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면 내가 사는 길을 택해서 좀 그게 창피하지만 북한 주민한테 적당히 선전해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 참겠다면 죽든지 죽기를 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만약 미국이 군사업체를 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압박인데 우리가 94년 5월에 미국을 말린 한번 전력도 있는 데다가 이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한국이 엇박자를 내면 김정은은 북한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허풍이구나. 저는 그 엇박자가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핵 개발 프로를 가속화시키는 일단의 원인이 아닌가 합리적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 군사적 옵션은 저는 예방 타격과 아까 제시하신 옵션 2가 대표적인 옵션인데 그 중에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옵션은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긴 하나 만약 이게 실패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확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핵시설을 제거한다고 하는 건 살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좀 이판사판이 될 수 있는 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확실되지 않을 때 하기엔 좀 그런 장단점이 있다. 가성비는 높은데 예방 타격은 일방적으로 상당한 준비한 데 선행해야 됩니다. 뭐 세 가지 제시했으니까 유인물을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 타격과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확전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전에 대비하면 전쟁 준비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군인들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일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한미 양국 간의 확신과 공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 4월 6일부터 7일 올해 1차 미중 정상회담이 플로리다에서 있기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나 흡수 통일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이다. 미중 정상회담 1차 끝나고 난 뒤 4월 22일 황구시부에서 다음과 같이 받아냈습니다. 한반도의 경정 정체가 유지되고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주하지 않는 가운데 전제하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중국이 불개입한다고 했습니다. 8월 달에 광 포기 사격 문제가 올 때 황구시보가 또 한 번의 사설을 썼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킨다. 단정 북한 정권의 붕괴는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이 거리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요. 중국이 얻고자 하는 북한 정권이 그대로 친중 사회주의 세력 내 임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거래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거래 값만 맞으면 강제력이 있어서 마음 놓고 사인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 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을 저는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지미묘한 군사작전도 있을 수 있지만 미중 간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전략적 저장기 그래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꼭 전면전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핵 대응태세 관련 옵션입니다. 5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돼서 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축 체계 중에서 사실 킬체인과 KMD는 뭐냐면 북한이 억제가 실패해서 핵을 쏘고 나는데 대응 차원이고 최근에 나온 KMPR이 억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핵으로 억제하는 게 핵심인데 한국은 비핵으로 하겠다니까 능력에 대해서 의문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 수단 중에서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믿을만하게 만드는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비록 우리가 핵은 못 가지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의 공포의 기준을 가진다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충분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고요. 세 번째 이제 킬체인과 KMD도 좀 조기에 우리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세 가지가 저는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술핵 배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 전술핵 배치 전에 전술핵 배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저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주한미군이 있다가 에시스9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 굉장히 많았죠. 몇십만 있었죠. 그런데 협정 없는 배치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가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전술핵이 설사 배치되더라도 핵공유 협정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핵공유 협정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재개정되는데 탄두 중량 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비핵 전략 무기도 개발하자. 사실은 이게 핵은 핵을 억제한다는 논리는 정상국가끼리입니다. 즉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너희 국민의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과 내 국민의 그러한 피해를 서로 공표의 균형이 되는 트레이딩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북한 주민 수백만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총폭탄 정신으로 옹호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고조는.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네가 우리 서울 시민을 수백만 죽이면 평양 시민 수백만을 꼭 대신 죽여줄 거 이런 거 하지 마. 그거보다 너하고 너 주변 졸개들은 완전히 죽는다. 어느 게 더 공포스럽과는 사실은 이게 선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수백만의 정통적인 상호 확정 파괴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비핵 전략 무기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이거 중장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적용해서 삼축 체계를 가속화시키자. 그래서 소위 미국이 2014년 9월 첫 계획을 미국 국방부장관이 제3차 상세 전략을 해서 레이저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이 군사적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한국적 상세 전략을 추진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권익등 교수님과 동의를 했는데 KMD를 다층방으로 확정하자. 지금 단층방이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해서 2023년에 롱셈이 오면 2층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M셈에서 롱셈 가는데 과학기술자도 잘 아시겠지만 좀 거리가 고도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고고도 기술이고요. 대기권 외유벽 같은 것들은 우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국방 예산. 예산을 더 투입하고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2000년대 중반 된다는 KMD 체계는 일단 그것도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공해도 그때까지 한 6, 7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기술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되 우선 당장 급하니까 그건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필요하면 몇 년 동안이라도 이거야말로 도입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 무슨 핵추진 잠수함이나 조인트 스타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하면서 이 관련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북한 미사일만 문제가 아니고 통일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미사일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토가 작으니까 우리를 철벽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 러시아가 공갈을 쳐도 우리가 끄떡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자체 핵무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반 능력은 갖추되 미국한테 핵공유 협정이나 첨단 기술 이습받는 레버리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도 니들 믿고 있는데 비핵화를 못 시켰잖아. 그럼 핵무장을 시켜주든지 그거 안 해주면 최소한 핵공유 협정과 다른 걸 하고 그 다음에 핵의 버금가는 레이저 무기가 됐든 뭐 무기를 개발하든 기술 이전 공동 투자하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참이 좀 고육지책인데요.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시간을 너무 하염없이 끌어가지고 조금 다음 토론자들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내에서 하는데요. 아마 신원식 장군님의 그 토론 주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많은 질문들이 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충분한 그 식견을 가지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정원 의원님 주시겠어요? 네, 이정훈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복잡하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미국의 시각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아까 전략핵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데 아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한중 간에, 또 미중 간에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합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은 역시 아까 한미 간에, 한중 간에, 또 미중 간에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 북폭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폭. 이게 전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면전이 아닌 상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군사적 옵션이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참수작전이 거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까 뭐 달빛 정책, 우리 박주환 장관님도 이제 전략적 비인내 뭐 이런 얘기 하셔서 좀 재밌다 달빛 정책 뭐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국형 맞춤 억제 전략, 미국이 하는 거는 뭐 치고 확정 억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3K를 얘기하는데, 저는 3K를 뭐 ADD 중심으로 또는 방위산업업체를 중심으로 무기를 만드는 건 열심히 해라,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뱅뱅 도는 게 연평도 때의 악몽이 떠올라요. 자, 연평도가 공격을 받으면 합참이 작전을 하겠다 그랬는데 합참이 무력화됐었잖아요. 그러면 연평도에서 그 포병 대대장, 포대장이죠. 연대장도 아니고 그 친구, 젊은 친구 해병대 중령이니까 열심히 포 쏜 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 공군도 뭐 아무것도 못했고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이제 소방사가 만들었으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우리 3K 부대를 3K 무기를 갖췄다고 하면 누가 지휘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돈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대를 데지그네이션 지정을 해놔야 그 부대 책임자가 작전 계획을 짤 거고 책임을 지고 뭐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무기만 만들면 뭐예요? 우리 그날 K9 일개 포대가 있긴 했지만 나머지 무기들 하나도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노력을 왜 안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자, KMPR을 뉴클리어로 디터런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래식으로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핵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KMPR 뭐하러 해요? 미국이 하든 말든 내두는 거죠. 그리고 KMPR의 상당 부분은 이제 사실 킬체인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권 선생님이 발표에도 나와 있고 국방부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킬체인은 1조 원이 들어가는데 저기에는 5억 원이 배정돼 있어요. KMPR에. 그럼 KMPR하고 킬체인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KMPR이나 킬체인을 한다는 핵심 무기가 뭡니까? 공군력하고 현무미사일하고 해성미사일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 운영하는 부대가 누굽니까? 지난번 우리 킬체인을 KAMD를 누가 하느냐 논쟁이 됐을 때 공군에서 공군 작전사령부가 K2 작전수행본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군 작전사령부가 육군 미사일 사령부 지휘할 수 있나요? 같은 쓰리스타 부대인데. 해군 작전사령부에 예하에 있는 우리 그 이지스함이나 또는 KDX-2 시리즈에 있는 거기서 해성미사일 소람을 지휘할 수 있나요? 그 기능을 소방사처럼 3K 작전 사령부로 공작사를 지정을 하든지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하는 거는요, 문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다 사기입니다. 전 사기라고 봅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돈 쓰고 있으니까 믿어라 하는 거고, 그 데지그네이션 임무와 역할을 안 주면요 못합니다. 그건 연평도에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KMPR
자, 킬체인이 가동된다고 할 때, 킬체인이 가동된다고 할 때 데프콘이 몇 뭡니까? 지금처럼 4인가요? 3인가요? 5인가요? 저는 데프콘 3 내지 2, 1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미연합사가 가동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DSP 위성이나 스브리스 위성으로 먼저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드나 또는 뭐 스파이어1 또는 그린파이어 레이더를 잡아갖고 종합 한미연합으로 같이 한 다음에 우리가 쓸 KAMD가 가동하는 킬체인을 쏘든 할 텐데 이 한미연합을 부분을 빼놓고 왜 가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왜 드리는가 하면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국방부도 군인이고 왜 얘기 안 하냐 이겁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데프콘 3 이상 상황에서 가동될 수 있는 킬체인하고 KMP하고 KAMD인데 전작권 전환해서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연합을 뭐 완전은 아니지만 연합사가 가동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뭐 북핵을 불용한다고 하면서 사실 평화로 하는 불복하면 똑같은 건데 왜 얘기 안 하냐 이겁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 다음에 참수작전 부분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KMPR로 해야 되나요? 킬체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KMPR하고 킬체인을 누가 이 아이디어를 짰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KMPR은 뒤늦게 나온 거고 그거 해놓고 칭찬받으니까 묻어가는 건데 KMPR 뭐하러 해요? 예산도 별로 집어넣고도. 그래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하고 공군의 공작 사령부하고 그리고 무슨 킬체인을 가동한다고 혐오가 훨씬 낫지 무슨 공군기가 날아가서 타워스 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공군한테 K2 작전 수행 공군을 육군으로 넘기고 있죠? 이거는 육군의 교묘한 책임 방기입니다. 물론 KAMD를 한다면 공군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KAMD를 한다고 할 때 아까 잠깐 나왔지만 미 육군의 사드 부대랑 연합작전을 해야 되는데 연합미사일 사령부를 왜 못 만드나요? 그거 못 만들고 하게 되는 것도 계속 저기 뭡니까 저게 그 미국과의 그 MD에 가입될까봐 절절매는 건데 그걸 깨버려야죠. 살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MD에 안 들어간다고 산불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고 저를 포함한 언론도 다 그냥 가는지 사기잖아요. 북핵을 불용하겠다. 반드시 제거하겠다면서 제거하는 방법은 완전히 불복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이게 결국 권 교수님한테 질문인데 데프콘 3 이상에서 사동되는 3K에 대해서 전작권 전환을 떠드는 정부, 그 다음에 6K 부대를 지휘할 한군 부대가 없다는 것. 그 부대는 또 연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연구 검토가 없는지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는 원래 이 정의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늘 토론자를 안 모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애끼는 마음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롭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영기입니다. 한민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선 이 권영철 교수님 발제문을 보고 제가 이 국토 상당히 제 능력이 많이 모자라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면하지 않고 명쾌한 논리로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1차 핵실험 났을 때 한 4일 정도 간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 떠든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는 것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기예보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북한 비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북한의 이 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통일의 기반을 쌓을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가에 대한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레드 코리아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사회주의 한반도의 김일성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혁명하고 해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이 그러면 핵과 미사일의 가지고 있는 대남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엔으로 제재를 받은 거가 총 10번입니다. 그 중에 7번이 김정은 시대예요. 그리고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3번의 핵실험이 누구 때였냐면 김정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인데 어떤 그가 상상이 되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국민을 인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안함 폭침이나 또는 이런 문제가 이 문제하고 저는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이제 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 이러고 모라토리움을 발동을 해서 한국 사회를 완벽하게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앞세워서 한국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드 코리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ICBM은 우리에게 어떤 건가? 저는 이것도 동일하게 레드 코리아를 완성하는 것인데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핵과 미사일이 일기예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의 실체가 저는 3가지 오해라고 보는데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핵은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자위용 또는 협상용이다. 이런 자위용 또는 협상용 또는 뭐 일부 그런 거가 있지만 진위를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코리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65페이지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종합국력이라는 걸 한번 어디 연구 프로젝트로서 연구를 해봤는데 한국의 국방력하고 북한의 국방력을 보니까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사력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의 시기는 제외됩니다.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경제 통제를 하는 것이다. 국제공조를 하는 데는 구조적 허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 자체에 이제 허점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암묵적 지원이 바로 국제역학관계에 의해서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구조적 허점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거려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가 제 나름대로 정부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재 이행 감시 부분을 좀 설치하고, 그리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중국발 구조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제3자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북한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직까지는 제재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문을 하면 제대로 된 제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런 거가 제3자 제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늘 보면 터덜거리는 그런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고발을 할 때 지금까지 국제 유엔의 제재는 사후 제재였습니다. 이제는 사전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SLBM을 발사하면 중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원유 차단을 뭐 완벽하게 중단을 시킨다든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뭐 소위 말하는 원적 타격을 예방 타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력을 확대하는 것. 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확대는 저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는 한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상 예방을 위한 단초가 되고 북한 민주화 그리고 북한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 안보 체계를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그가 우리의 모든 국방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가 다 외부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이 인식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국방 안보의 가장 좋은 핵심의 키워드는 저는 자강과 동맹과 균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외교 안보 담당자나 또는 국방 안보 담당자는 자강보다는 동맹에 의존하고, 동맹보다는 어디에 의존하느냐면 균세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측면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포퓰리즘에 의해서 조성된 안보 불감증을 어떻게 안보 경각심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강은 저는 정신적 자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군사 안보적, 물질적, 핵무기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정신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군사 옵션을 하든지 아니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의 견원적인 변화를 가져오든지 간에,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장 자체를 지금까지는 수세적 또는 방어적 옵션에서 이제 공격적 옵션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사 옵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경제적 옵션을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바로 뭐냐면 고통의 계곡이에요. 이 고통의 계곡을 국민이 어떻게 잘 분담할 수 있는가,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건데, 군사 옵션을 단행할 의지와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는가라는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옵션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고통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이제 프로그램은 계획된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권혁철 박사께서 토의자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약간약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듣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조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어떤 옵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거 보시면 군인들은 그런 의지 있나, 능력이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군사작전은 정치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지금 군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사옵션에서 고통의 계곡을 감내하겠느냐. 일단은 군인들이 어떤 작전을 할 때도 국민들이 고통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작전을 합니다. 그 군인들 고통은 감내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옵션을 할 때도 그런 고통이 적은 옵션을 선택할 것이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고통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군과 정부에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공감이 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정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그 심정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 육군이 뭐 이렇게 킬추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작전을 공군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상군이 미사일 사령부에서 갖고 있는 그 타도 미사일이 진짜 순발력도 있고 그게 좋은 건데 지금 F-35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타우루스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육군 그 미사일 사령부가 주무 그 사령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적인 반응 속도는 그렇지만 작전을 할 때는 다 예열이 됩니다. 킬체인 같은 그런 경우도 다 공자가 우리가 주도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심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 공군에서 육해공군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상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 공군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육군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산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도 다 갖고 있어요. 육군에서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 통제에 대한 K2에 대한 그 지휘 통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형 이 3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데프콘 3가 되면은 바로 작전 지휘권이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한다고 그러면 연합작전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특별한 경우는 너하고 관계없이 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연합작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K2 작전본부, 작전통제본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연합방위 체제의 어떤 그 마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이고요. 또 우리 여기 한국군 장교들도 그걸 만들면서 억지로 만들면서 상당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작사 나머지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방공포병 사령관으로 재직하셨던 우리 권명국 우리 장군님께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저 추가적인 것은 이제 답변을 그렇게 좀 제가 한번 넘기겠습니다. 보충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원식 장군께서 하셨던 뭐 다 공감합니다만은 요즘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핵 공유 협정이거든요. 자, 이 핵 공유 협정은 우리 핵무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핵무기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같이 운용하자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 저술 핵무기가 지금 유럽 지역의 5개국 6개 기지에 현재 한 150발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요 핵무기 소유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나토 국가들이 그것을 공유하자 해가지고 공유협정을 맺어줬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획이라든가 실행해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지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핵을 미국이 만드는데 그 지분 나누자는 건 돈 진밥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나 해당되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걸 미국도 이해해요. 그래서 공유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의기를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 공유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핵 공유는 전술핵에 대한 공유는 전술핵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술핵도 여기 없는데 공유하자. 그럼 뭐 협정을 맺었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략핵 공유입니다. 이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유인물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전략핵 공유인데 미국은 전술핵마저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략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미국은 꿈도 꾸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전략핵을 공유하자고 했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략핵이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미국만이 갖고 있는 수단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특정한 나라와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 협정을 맺고, 이 공유는 나토 정도의 수준에서 하면은 저는 최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술 핵 문제와 전략 핵 문제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돼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핵무기는 인류 최초로 미국이 인류를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결심한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과연 우리 핵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거기에 일맥상통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인류를 향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핵무기를 투하했고, 자기들이 투발 체계와 자기들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최초로 인류를 향해서 그 가공할 무기를 썼다는 그 트라우마, 그 자괴감,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술 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는 조건에 의해서 그 사용국가에게 핵무기의 사용 권한을 이양하는 것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정책 결정자나 최고 지도자에게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모든 토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무선. 공문제 됐습니다. 핵 공유 협정에 잠깐만 좀 말씀드립니다. 하세요. 좋습니다. 그 대신 좀 예,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53년도에 유럽 지역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8년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지분이 없는 게 배치됐는데 왜 유럽은 핵공유협정이 됐냐면 더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리의 안전을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의 위험을 니네가 감수할 수 있느냐? 전술핵 배치 난 못 믿겠다. 그래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60년도 핵공유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한국과 나토는 똑같이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지만 공유협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의미가 틀렸습니다. 공유협정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인식되느냐? 미국이 파리나 런던이 위험해지면 뉴욕의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래서 나토는 다른 동맹체제와 다른 게 핵공유 협정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핵공유 협정이 나중에 전술핵이 배치되든 안 배치되든 상관없이 이 협정이 있어야 전술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토와 똑같은 핵공유 협정이 맺어진 한미 동맹체제가 된다는 소리는 북한에게 이런 신호를 줄 겁니다. 니네들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미 동맹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허사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것이 결국 소연방이 해치니까 중국한테 강경 압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공유 협정이 필요 없다. 전술핵만 배치하면 된다는 소리는 91년 이전에 70년, 60년, 70년, 80년대 우리 군산 비행장에 있던 핵, 한국은 아무 접근도 없고 구경만 하는 그런 핵을 배치하는 게 좋으냐. 협정이 있는 가운데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괌에 의해서 한국에 투사될 전력까지 하는 거냐, 이 차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